들어가겠습니다. 자, 2강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42페이지로 가죠. 자, 이 크리스탈러 이론과 네일리, 허프가 이제 세 명이 잘 나오는데요. 일단은 이제 네일리의 소매인력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자, 인력에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력이라는 자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만류인력 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매인력 법칙이라는 것은 그 중력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만류 법칙에서 따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을 얘기했다면, 중력 모형에서 중심지끼리 끌어당기는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게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류 법칙을 따온 거죠. 두 물체에 일어나는 만류 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구매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죠.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으로 이제 가게 되면요. 자, 이건 이제 내용을 이제 허프 이론과 연결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간단한 이제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 인력 법칙은 자, 네일리는 이 상권 도시 단위로 가요. 측정을 이 상권을 도시 단위로 측정했습니다. 도시 단위. 그래서 이 네일리 이론은 거의 다 이 A 도시, B 도시, 도시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상권의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했습니다. 상권의 경계를 처음으로 구분한 학자다.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가 우리가 상권의 분기점을 얘기합니다. 분기점.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 문제가 이제 밑에 공식이 그 유인 비율, 이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이 상권의 흡입력이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요. 상권의 흡입력을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상권의 흡입력이라는 것은 자, 상권의 흡입력은 자, 인구에 비례해요. 인구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을수록 끌어당기는 힘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비례하고,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거리 제곱에. 그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다는 것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아진다. 그래서 이게 반비례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비례한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보실 때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A 도시와 B 도시가 있어요. 그럼 A 도시는 만약에 4만 명이고 B 도시는 1만 명입니다. 1만 명. 그럼 당연히 여기에 실마을이 있다. 그럼 여기는 우리가 1km고 여기가 만약에 3km다. 당연히 일로 간다는 얘기예요. 인구가 많고 거리가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염두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도시 사이에 존재하는 소비자들의 미치는 상권의 범위와 경계를 설명했죠. 그래서 밑에 기억, 상권이 미치는 범위는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합니다.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뉴턴의 만류 인력 법칙을 적용했죠. 그 다음에 중심지 상권의 크기 같은 경우는 상권의 경우는 중간 지점이 온다. 자, 요게 이제 염리 조금 이 상권의 분기점이라는 자체가 이제 요걸 이제 분기점이 컨버스 이론을 들어가기 전에 A 도시와 B 도시가 만약에 여기가 4만 명이고 여기도 4만 명이다. 그럼 끌어당기는 힘이 같습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중앙에 이렇게 오는 거죠.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대 50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것이 중앙에 온다. 분기점이. 근데 만약에 A 도시가 4만 명이고요. B 도시가 만약에 1만 명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자, 우리가 멀어도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상권의 분기점은 오히려 이 작은 도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끌어당기는 힘도 여기가 50%, 여기가 50%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두 중심지 상권의 크기가 같은 경우는
상권의 경계가 바로 분기점입니다. 중간 지점이고요. 자,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 그럼 상권의 경계는 오히려 작은 쪽, B 도시 쪽의 크기가 작은 쪽에 가깝게 형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도시에 적용되는 문제는 허프의 확률 모형으로 출현이 이제 배경이 되는데, 자, 그게 나왔으니까 이제 허프의 확률 모델로 가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이제 일단은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가지고, 물론 컨버스라는 학자가 분기점 모형을 전개했지만, 자, 일단 그러면 참고해 보시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무차별점 모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 이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으로 이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분기점은 A 도시가 만약에 4만 명이고, 자, B 도시가 만약에 자, 여기가 이제 1만 명이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만 명이다. 이건 이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라는 게 시험 문제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밑에 식이 네일리 소매인력 법칙을 운용해서 두 도시인가의 상권의 경계를 측정하는 데 이용됐다. 그럼 여기서 상권의 분기점은 이제 아까 작은 쪽에 가깝다라는 것은 구분을 해서 처음에 소매인력 법칙에 네일리가 얘기했는데, 자, 컨버스는 틀려요. 분기점 모형으로서 그 거리를 쟀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큼 되겠니? 그래서 여기 거리가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거리가 만약에 12km다.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식이 어떻게 됐냐면 A 도시로부터 분기점입니다. DA라는 것은 A로부터 분기점이 전체 거리가 12km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1 플러스 루트, 자, 요거 자체가 이제 어떻습니까? 요거는 큰 쪽이 올라가요. 상대편이 올라가요. 그래서 PB라는 것은 이제 B풀 얘기하지만 이제 9만 명이라는 자체, 우리가 어떻습니까? 컨버스는 이제 9만 명이 되니까 9만 명을 이제 10,000명으로 나누는 거죠. 그럼 루트 3이 되겠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4가 되니까 3km가 됩니다. 3km.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떻습니까? 9k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기를 1로 하고 루트를 씌워서 큰 쪽 올라가서 9만을 1만으로 하니까 루트 9는 3이 되죠. 1대 3이 돼요. 4분의 1, 4분의 3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1이면 얘가 3배만큼 3km인데, 요거는 이제 엄연히 이제 참고적으로 보시고 나중에 이제 계산 문제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공식이, 자, 우리가 B는 유인력입니다. 유인력은 자, PA 인구에 비례하고요. P풀입니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요. 그래서 거리가 DB가 올라가고 DA가 내려가서 제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유인 비율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2대 1이다. 끌어당기님이 2대 1이라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또 계산 문제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대도시에 적용되는데 문제가 허프의 확률 모델을 출연한다 그러는 건데, 자, 우리가 이 네일리와 컨버스는 두 개의 도시만 얘기를 해요. 도시가 두 도시만 가지고 따졌는데, 자, 어떻습니까?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물론 소매지역 이론이라고 하지만 보통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고 시험지 잘 나와요. 확률 모형. 그래서 암기하시는 방식이 또 외우는 방식이 이제 컨버스는 컨버스는 옛날에 이제 이 거리를 잴 때 컴파스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컨버스나 컴파스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합니다. 아, 컨버스는 이제 거리를 재는구나. 특히 이제 컨버스는 비입이 들어가니까 분기점이 들어갑니다. 근데 허프는 어떻게 돼요? 허프는 히읗이 들어가잖아요. 아, 그럼 확률이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좀 더 접근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소매 인력은 인력이 네일리니까 인력이다. 네일리, 소매 인력.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갖고 가면 되고요. 자, 허프는 얘와 이제 거의 반대입니다. 반대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보완된 건데. 자, 아까 네일리는 도시 단위로 갔어요.
근데 얘는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갑니다. 상권을 점포 단위로 간다는 게 틀려요. 점포 단위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매 점포, 소매 상권 단위로 갑니다. 소매 상권 단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도시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도시 안에 내부에 또 점포들이 많다는 얘기죠. 소매 점포를 대상으로 확률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시에도 매장이 여러 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인구가 있다면 100명이 있다. 그럼 A 매장이 있을 수 있고 B 매장, C 매장, D 매장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50%다. 여기가 50%다. 그 매장이 더 생기게 되면 이걸 나눠먹는 게 이제 틀어진다는 거죠, 확률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만약에 더 생기게 되면 여기가 30이다, 여기가 20이다, 30이다, 20이다, 확률로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의 두 개 도시가 아니라 점포 단위가 다수라는 얘기예요. 이 다수에 대한 점포가 나오면 무조건 허프를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허프는 좀 전에 제가 크리스탈로 이런 거와 연결시켰지만은 이 소비자의 개성을 중시해요. 소비자의 개성을 중시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권의 흡입력. 상권의 흡입력은 옆에 보시면 우리가 이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하지만 유인력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어때요? 이 점포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는 거죠. 그래서 이 허프는 이 고객의 유인력은 이 흡입력, 고객의 매출 취합 비율은 매장 규모, 매장 면적의 규모에 비례하다는 거죠. 매장 면적. 그래서 점포 단위로 간다는 게 중요합니다. 매장 면적이 클수록 비례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리에 제곱이 아니라 마찰 계수 씁니다. 마찰 계수를 이용한다는 얘기는요. 자, 아까 이 제곱이라는 자체는 이 그냥 우리가 봤을 때 A 도시하고 B 도시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여기가 4만 명이고 여기가 10,000명이다. 그럼 당연히 C마을이 여기서 가깝다. 1kg, 1km고 3km라면 여기를 간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근데 이제 허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산이 있고 강이 있는 자연적인 장애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그냥 평지입니다. 평지이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를 얘기를 해요. 물리적 거리이기 때문에 그냥 평지이기 때문에 아무 장애인이 없다는 얘기죠. 근데 허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찰 계수라는 것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시간적 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거리를 자 1km가 아니라 1분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시간적 거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강이 있거나 산이 있으면 넘어가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찰 계수라는 자체가 보통 이 허프의 수정 모델이 일본에서 발생된 게 마찰 계수만큼 틀린 거는 이해가 간다. 근데 현대에서는요, 자, 이걸 다 2로 놓는 이유는 뭐냐면, 자, 강이 있으면은 다리를 만들고요, 산이 있으면 터널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번 시험 문제는 마찰 계수를 거의 2로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마찰 계수가 3이다, 3승을 하셔야 돼요. 이게 클수록 더 어떻습니까?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이게 작을수록 좋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연비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허프로 갑니다. 그럼 허프는 밑에 가시면은 고객 유인력, 흡입력은 고객의 매물에 대한 출향 비율이라든지 고객의 유인력, 흡입력이죠. 그래서 네일리는 인구로 봤는데 매장 규모에 비례하고 거리의 마찰 계수 승에 반비례한다고 되어 있죠. 승수에. 수정 모형에 의해선 거리 마찰 계수는 우리가 2로 전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물론 편법이나 야매는 다음에 좀 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해요. 거리집에 반비례한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갑니다. B가 0으로 레인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일리는 인구에 비례한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죠.
그럼 자연적으로 네일리는 매장 면적이 아니라 인구라는 것도 암기하게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와 연결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깊숙하게 나간다면은, 물론 나중에 기본소에 나오겠지만, 얘는 결정론적. 결정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도시가 딱 결정이 됐으면 하나의 도시만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두 도시를 가지고 따지느냐. 확률론적으로 본다. 그래서 확률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까 편법에 암기한 게 허프는 히읗이 들어가요. 결정론이 아니라 당연히 확률론 쪽이라는 것은 당연히 갖고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좀 깊게 들어갔지만 기본소가 나중에 나오게 되면 어차피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공식이라는 자체는 만약에 A 매장에 갈 확률이라는 것은요.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A, B, C를 다 더하는 거죠. A, B, C, D를 다 더해서 당연히 100%가 되겠죠. 100% 중에서 A가 차지하는 비율이 30%잖아요. 그럼 요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는데, 요건 이제 만약에 이 확률이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지금 따졌을 때 유인에 대해서 유인력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걸 다 더한 다음에 A로 하게 되면 30%가 또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률을 따지는 공식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것도 문제를 풀었을 때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이 시험 문제 26회 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25회 때는 허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19회 때는 컨버스가 나오는데 컨버스가 아직 안 나왔죠. 그래서 다음에 27회 때는 이 컨버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컨버스도 아까 이 편법이 있기 때문에 또 이용하는데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일리, 허프, 컨버스에 대한 계산 문제는 제가 나중에 해드리는 계산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맞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프에 대한 그 A에 대한 확률 모델은 유인력이 나온다면 그 유인력에서 A에 대한 확률이 30%다. 근데 거의 다 이제 허프는 지금까지 50%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물론 무조건 다 50% 찍으라는 얘기는 아니라 50%가 문제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와 B가 유인력이 1000이고 1000이다. 그럼 당연히 반이 되잖아요. 그럼 1000이 되니까 2000분의 1000은 2분의 1이니까 50%가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연기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입지 파트는 이제 시험 문제가 네일리, 허프, 그 다음에 컨버스는 약하고요. 네일리와 허프 쪽에서 많이 이제 시험 문제가 계산 문제를 정해놓고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제 보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에 대한 그 넬슨의 밑에 보시면은 소매 입지론, 점포 입지 8가지 원칙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입지 파트가 19세기, 20세기 이론이기 때문에 출제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상업 입지론에서 거의 나오기 때문에 상업 입지론을 제가 많이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시험 문제예요. 크리스탈러, 네일리, 허프. 그러면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SSM에 대해서 상업 입지에서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입지 파트는 또 자신이 있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입지의 대가세요. 그래서 항상 지도 교수님 얘기할 때 넬슨의 소매 입지론에서 양립성을 제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42페이지에 넬슨의 이 점포 입지에 8가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기본서가 아니라 입문서이기 때문에 제목만 있어요. 그래서 15세 양립성만 좀 별별 쳐놓으시고 이걸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양립성을 강조를 하는데요. 양립성은 뭐냐면, 자, 여성 의류점이 있어요. 그럼 옆에 액세서리 있는 게 좋죠. 그럼 여성분들 의류 사러 왔다가 액세서리 하겠죠. 그래서 대체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매출액을 늘리는 거죠.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재밌게 가려면 호프집이 있는데 싸게 나왔어요. 여기다가 서점 차려? 망하겠죠. 노래방이 제 거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들 책 읽다가 어머 술 땡겨 뭐 그러진 않죠. 그죠? 술 먹다가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탁 일어나갖고 야 서점 가자. 그러면 맥주잔은 맞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완 관계다. 이 대체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다. 이렇게 해서 양립성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두 번째 좀 찍어드린다면 집중 흡입력입니다.
집재라는 거는 동일업종끼리 모인다고 앞쪽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경동시장을 가요. 그죠? 뭐 한약방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도 장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종의 전파가 서로 집중되어 있는 업종에 따라서 유익한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지역구로 적합해야 됩니다. 그죠? 현재가 이 인원이 많아야 되고, 현재 입지하는 곳이 소매입지로서 적합해야 되고, 잠재적 발전성은 앞으로도 인구나 수입이 증대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고객의 중간 유인은 상업지역에 가는 도중에 고객을 중간에 유인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꼬시는 거죠. 그 다음에 경합성의 최소화라는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상업용지는 경합성이 가장 적은 장소에 경합이 높다 보면 지가 상승이 되고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그죠? 산재성 점포를 관련해서 할 수 있고, 자, 용지 경제학은 투자한 자본에 대해서 생산성과 장래 성장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용지를 획득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양립성입니다. 양립성 위주로 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후보란 학자가 입지효과의 시간 법칙을 얘기했는데, 자, 입점을 하자마자 입지효과는 입점 개점과 즉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투자를 하게 되면 바로 즉각적으로 이익이 발생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경과돼야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반 학자가 입지효과 시간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매장용 부동산은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가 아니라 쇼핑센터나 우리가 할인마트를 얘기를 합니다. 대형 할인마트. 자,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장용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가 이제 중요하겠죠. 순서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매장용, 자,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입니다. 부동산의 부지 선정 단계. 자, 그러면 만약에 이마트가 있다. 그러면 이마트를 어느 지역에 입점을 하게 되면 전국을 다 커버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존 부지를 봐야 돼요. 기존에 있는 이 이마트를 분석해서 기존 부지를 분석하고,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입니다. 뒤에는 대상 부지입니다. 그래서 기존 부지, 대상 부지. 그러면 앞에는 기존 부지고 뒤에는 대상 부지 분석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이것만 분석한다면 중간에는 점점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나오는 게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근린지역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어때요? 대상 근린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기존 부지부터 분석해서 기존에 있는 어떻습니까? 부지가 그 마트로서 인구 소득 수준 1인당 매상고 등 최소 요구치를 파악해요. 그 다음에 도시를 분석해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만하다. 교통체계 등을 고려해서 목표시장을 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는 거죠. 그럼 그 도시 안에도 지역이 있습니다. 근린지역을 분석한 다음에 대상 근린지역을 선정해서 여러 근린 중에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것을 선정한 다음에 나중에 대상 부지로 가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까지 수치가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이 순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앞에도 부지고 뒤에도 부지라는 것은 당연히 오지선다에서는 우리가 다 보입니다. 그럼 앞에는 대상이 들어가야 되고요. 앞에는 대상이 들어가야 되고, 기준이죠. 그 다음에 뒤에는 대상이다. 그래서 도시, 근린, 대상, 근린. 이렇게 해서 암기해두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업입지로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진 않아요. 자, 2차니까 공업은 2명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배버하고 렛입니다. 자, 공업입지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특히 이제 배버 입지론이 이제 출제가 잘 되는데요. 자, 일단 전체적인 흐름을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2차 공업입지론을 봅니다. 43페이지죠. 그래서 공업입지론은 잘 출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15회 때 출제가 되고 24회인가요? 24회 때 공업입지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거의 10년에 한 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공업입지론은요, 자, 베보와 레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공장을 입지하려면 총 수입이 많아야 되고요. 총 비용은 적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비용은 최소로 들어가야 되죠.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합니다. 자, 이렇게 주장한 학자가 베버입니다. 그래서 자, 최소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24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수송비가 제일 중요해요. 수송비를 절약하고 노동비도 절약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근데 집적이라는 것은 모일수록 유리하다는 거죠. 자, 창원공단이나 구로공단 같은 데 가면 공장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로 우리가 생산성을 줄이고 교통비를 줄이고 서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익을 창출할 수 있죠. 그럼 집적 이익은 많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조한 게 수송비입니다. 그래서 수송비를 본다면, 자, 무게와 거리를 따져요. 무게는 적게 들어가고 거리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최소 비용 이론을 주장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베버의 학자가 이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레시라는 학자가 이제 튀어나옵니다. 자, 레시는 이 베버의 입장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야, 너 어떻게 그 조금 비용으로 보겠느냐? 자, 사람이 이 좀 스케일이 커야지.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수요가 많아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장이 많이 팔아야 되니까 시장이 확대돼야 돼요. 그래서 시장 확대 가능성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버니까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거죠. 이런 게 나오면 내시를 찍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먼저 나온 게 베버예요. 자, 이렇게 합니다. 공업은 2차니까 2명이죠. 자, 베버가 먼저 나왔어요. 베버 꼭 바보 같잖아요. 그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서 베버, 비읍. 레시라는 학자가 최대 수요를 주장했다. 그럼 시험 문제 만약에 비용 이론을 주장한 자는 누구니? 그럼 베버에 비읍 들어갑니다. 비용 나오면 베버 찍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이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니? 그러면 레시에 시오 들어가죠. 이렇게 연상을 하세요. 그죠? 그래서 일단 베버의 최소 비용은 총 비용을 감소시키는 거죠. 근데 레시는 최대 수요 이론은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수요가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레시는 베버의 공업입주를 비판하고 기업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을 입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순수익 증대를 위해서 총수익이 증가되는 수요 원축형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밑에 수요 원축형이 밑바닥이 시장 전체의 범위입니다. 근데 수요 원축의 높이가 수요량을 얘기해요. 중심이죠. 그럼 중심지에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수요량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수요 원축형이 반지름이 중심지로부터의 거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중심지에 멀어질수록 수요량이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어떻습니까? 안쪽일수록 수요가 많기 때문에 최대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점에 공장의 입장이 낮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건데, 레시는 좀 출제 빈도가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혼합적인 그린넛 아이샤들은 통합이론을 주장해서 이윤을 극대화하고 총수익은 증가, 총비용은 감소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24회 때 나왔기 때문에 뭐 27회 또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자, 거기 위에 가시면 우리가 베버 이론이 나오죠. 그래서 의의는 이제 공업입지는 생산과 판매에 있어서 운송비가 가장 적게 드는 지점에 결정하는 운송비를 강조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해당 지역 고립된 한 지역, 소비자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자연자원은 모든 곳에 산지에 있어서 어디서든지 사용이 가능하며 뭐 인간의 노동은 지점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고 노동의 이동도 제한되어 있다는 건 그냥 참고적으로 하시고요. 실질적으로는 밑에 보시면은 자, 시장 지향형과 원료 지향형이라는 게 시험지에 나옵니다. 그죠?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시장 지향형과 원료 지향형이라는 게 이제 시험지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이제 봤을 때 원료 지향형과 시장 지향형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중량 증가냐 중량 감소가 나올 수 있는데, 자, 중량 감소 산업, 그 다음에 중량 증가 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는 책걸상이, 자, 수도권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소비지 시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책걸상은 제품인데, 자, 인도네시아에서 원목을 수입해 버려요. 원목은 원료가 무겁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원료를 우리가 이 고속도로에다가 이 트럭에다가 원목을 놓고 여기까지 가면요, 이
어떻습니까? 책상이 비싸지죠. 그죠? 이 때문에 이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량 감소 산업은 자, 우리가 원료와 제품이 있다면 자, 중량이 원료는 무겁고 제품이 가벼워요. 그 원료에 대한 무게가 무겁다는 건 원료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원료지에 있는 게 낫습니다. 원료지. 원료지 지향이라는 자체, 원료지향이라는 자체는 자, 이건 다 우리가 수송비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중량 증가 산업은요, 자, 만약에 원료는 무게가 가벼운데 제품이 무게가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중량이 증가하는 산업이죠. 그러면 우리 시장지에 있는 게 낫다는 거죠. 시장지, 소비지에 있다는 게 낫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량 감소의 원료 지향형이 우리가 어떻습니까? 국지원료. 국지원료는 지역으로 국한됐다는 건 편제 원료입니다. 자, 그래서 편제라는 자체는 어때요? 우리가 그 국지원료로서 어느 지역이 한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광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에다 공장을 입장하는 게 낫고, 그 다음에 보편원료라는 것은 자, 보편원료는 물이나 공기를 얘기를 해요. 자, 물이나 공기는 어디선지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물, 공기를 봤을 때 우리가 보통 중량 증가 산업이 음료수 같은 건데요. 자, 음료수, 청량음료나 맥주 같은 경우는 딱 따게 되면은 뻥 소리가 나와요. 물과 공기가 많이 들어갔거든요. 물과 공기는 쉽게 얻을 수 있으니까 시장장이 낫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물론 편법에 야매가 있긴 한데 너무 또 지금서부터 하지 말고 나중에 또 제가 공부가 잘 되시면 그때 야매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료지향입니다. 원료지향형은 당연히 원료 무게가 중량이 많이 들어가죠. 원료 수명이 많이 들어가니까 원료지향이고, 중량 감소 산업입니다. 그럼 제품 중량이 원료 중량보다 작은 경우는 원료지향이 됩니다. 시장지향형은 제품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제품 중량이 원료 중량보다 크니까 중량이 증가돼서 제품 중량이 원료 중량보다 큰 경우는 시장지향으로 간다. 자, 원료지수입니다. 원료지수. 그래서 학교론에서 무슨 지수다? 그러면 앞에 게 올라가요. 그럼 당연히 자, 원료지수는 당연히 국지원료 무게를 제품의 무게로 나눕니다. 여기가 편제, 국지원료죠. 국지원료 무게를 제품의 무게로 나눠요. 그러면 당연히 원료 무게가 무거우면 원료지수가 1보다 큽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원료지향형, 우리가 이 원료지로 가야 되죠. 원료지향으로 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료지수가 1보다 작다는 것은 제품 무게가 더 무겁죠. 그럼 이건 시장지가 낫고요. 그 다음에 원료지수가 1과 같다는 것은 아무데나 입지하니까 자유입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입지 중량이라는 것은요. 입지 중량은 자, 우리가 이 국지 그 지역으로 국한된 편제 원료의 무게에 제품 무게를 또 더합니다. 그래서 또 밑에 제품 무게로 나눠요. 무게는 중량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굉장히 산수인데 요거를 나눈 게 원료지수고 이거는 1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1+1 두 개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원료지수가 1이고 1+1이니까 얘는 2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2보다 크면은 같으면 작으면 이렇게 해서 2로 한다는 자체가 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료지수는 자, 한식은 국지원료 무게를 제품 무게 나눠서 자, 국지원료는 아까 제가 특정 지역에만 생산된다 그랬어요. 보편원료는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원료지수가 1보다 크면 원료지향이고 작으면 시장지향이라고 있고요. 같으면 자유입지입니다. 산식은 어때요? 제품이 내려갔고 국지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를 나눈다면 국지원료 무게를 제품 나누는 게 원료지수고 제품을 제품 나누는 게 1이 됩니다. 그래서 1+1, 그래서 2가 되죠. 그래서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면 원료지향형, 작으면 시장지향형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노동지향형은 노동비가 최소화되는 지점에서 입지하겠죠. 그래서 노동지향형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의류나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이고 미숙용 공들은요, 저임금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장 지역을 거기다 입체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는 이제 배보의 이 시장지향형과 원료지향형의
이 수송비 지향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체크를 하시고요. 자, 넘겨보시면은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회 때는 원래는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에서 하나, 그 다음에 밑에 지대 이론에서 하나 이렇게 거의 출제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번 문제는 두 가지를 다 묶어서 같이 물어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이제 보는데요. 자, 여기서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서 이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입지에서 지금 1차라는 튜넨이라는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 튜넨이라는 학자가 오른쪽에 우리가 지대 이론을 간다면 우리가 이 45페이지를 보시면 그 지대 이론에 입지 지대 이론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지 지대 이론이라는 자체를 그래서 간다면 튜넨 학자가 나와요. 자, 튜넨 학자는 고립국이라는 논문을 씁니다. 고립국. 자, 그래서 농업입조론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굳이 말한다면 이 튜넨이 농업이 돼요. 1차 산업이 되죠. 한 사람이 되니까. 그럼 우리가 안쪽은 집약적이고 바깥은 조방적이에요. 안쪽은 집약적 농업이고 나갈수록 조방적인데요. 자, 집약적인 농업은 땅값이 비쌉니다. 그래서 지대가 높고 나갈수록 지대가 낮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농산물들이 우리가 시장에서 장이 열리면 어떻습니까? 중심지에 왔다가 나가겠죠. 그래서 중심지에 있다가 여기 중심지고 외곽입니다.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가고 지대가 낮죠. 반비례라는 것을 이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수송비가 적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업입지론에서도 입지교차 지대설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 수송비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과 연결시키면서 이제 도시구조 이론에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의 동심원을 가기 전에 오른쪽 지대론의 입지 지대론부터 가야 됩니다. 그러면 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만 빼는 것이 아니라 수송비까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카도라는 학자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건데요. 리카도는 이제 비옥도에 따라만 틀리다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끊어서 비옥도에 따라서 생산비가 일정한다면 매상고가 다 틀리다는 거죠. 근데 수송비를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얘가 100원이고 얘가 10원이고 얘가 10원이면 얘가 80원이 되는 거죠. 얘가 80원이 되면은 얘가 10원이 됩니다. 수송비가 많아질수록 지대는 싸진다는 얘기죠. 그럼 이 관계를 이 곡선상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공급을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각이고 수요 곡선 여기가 양이다. 그러면 여기가 지대가 되고요. 자, 중심지에서 외곽으로 나간다면 당연히 안쪽은 지대가 많이 들어가고 나갈수록 수송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요 법칙에서도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이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한계지대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계지대 곡선은 추가적으로 나갔을 때에 대한 지대 곡선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러면 아까 집약과 조항농업이 틀리다고 했습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집약이에요. 가파릅니다. 집약농업. 집약농업의 한계지대 곡선이 중심이 가까이 있으니까. 근데 조망농업의 한계지대 곡선은 완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입지가 교차되면서 안쪽은 집약, 나오면서 조방.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지 지대론이라고도 하지만 입지 교차 제설, 입지 교차 지대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저 학자에 따라서 이제 위치 제설이다. 위치 지대론. 그래서 이 위치라는 것은 수송비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박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튜렌이 주장합니다. 그래서 위치 문제를 중시해서 현대적 입지론의 기초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 버제스의 동심원 내부 구조 이론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중심원, 도시 내부 구조를 공부를 하기 전에 얘를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대는 매상부에다 생산비지만 수송비까지 뺍니다. 수송비 절약이 곧 지대가 되고요. 도심으로 올수록 지대는 상승하고 외곽으로 갈수록 지대는 하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가 있을 때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자동차 시대가 아니라 우마차가죠. 그래서 단위당 수송비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매상부와 생산비가 일정하다면 지는 수송비에서 결정이 된다. 수송비의 차이에 따라서 토지 이용 방식이 상이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교류자가 없는 폐쇄 경제의 전제를 하고 작물 경제에 따라서 한계 지대 곡선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럼 안쪽은 집약농업이고 바깥은 조망농업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튜넨이라는 학자가 농업 입지론입니다. 그래서 입지론은 이 튜넨까지 해야 딱 끝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구조론입니다. 도시 내부 구조론에서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대이론에서 문제가 하나 나와요. 자,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자, 우리는 입지론에서 레일리가 나왔고, 이 두 가지 묶어서 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합쳐서 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일단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을 알려면, 일단 버제스라는 학자를 알려면 튜넨이라는 학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튜넨의 이론을 이제 어떻습니까? 버제스가 따라 있기 때문에 버제스에 대한 동심원 이론서부터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도시 내부 구조는 내부 구조 이론은 자, 어떻습니까?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버제스는 이제 소도시를 얘기해서요. 우리가 안쪽에 CBD라 그래요. 중심 업무지구죠.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 자, 지금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만 해설이 돼 있죠. 점이지대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점이지대를 또 우리가 천이, 옮길 천자에다 또는 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이제 이 접근성이 좋고 지대도 높고 인구 밀도도 높아지죠. 그래서 여기는 사람들이 막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포화 상태다 보니까 땅값이 비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포화 상태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튀어나간다 해서 전이지대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 적극성 지대 인구밀도 높아져서 튀어나가서 공장지대가 이제 나와요. 그래서 내측지대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내측과 외측이 있습니다. 여기에 공장이 경공업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튀어나가서 외측은 이제 약간 소득이 낮은 사람들이 슬럼화 되겠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이 주택지를 원합니다. 자, 그게 이제 저소득의 주거지역이에요. 저소득층에.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고소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5번이 통근자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직장과 주거지가 분리돼요. 직장이 도심에서 집가 높으니까 주거지를 외부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TN 학자의 이론을 따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암기기법이, 자, 이 순서가 한번 나온 적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자, 중전, 이렇게 끊으시고요. 저고통을 좀 끊습니다. 그러면 중전이 이제 주상이 와이프인데,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학계론을 공부해요. 학계는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중전 저고통스러워요. 개론이 괴로워요. 개론이 버거워요. 이렇게 한다면 좀 빨리 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버제스가 주장하고 도시가 중심지에서 5개 지구로 확산해서 성장합니다. 그 도시 내부 구조를 설명하는 가장 오래된 실질적인 모형이죠. 시카고 이외의 지역에 적용한 바 없음. 그래서 한 도시만 소도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도시가 원의 형태로 성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교통 발달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버제스의 이론이 나오죠. 버제스 이론이. 그래서 이제 그 버제스가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중전 저고통 꼭 알아두시고 튜넨의 입지론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교통의 발달에 연결되는 게 선형 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선형이 이제 호이트가 얘기하죠. 호이트. 그래서 이 선자가 부채 선자예요. 선풍기 할 때 선자.
그래서 부채꼴 또는 교통망 또는 교통축 나오면 무조건 선형 이론을 찍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심원 이론을 계승 수정했습니다. 교통이 발달에 따라 원이 변형해서 부채꼴 모양을 선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본다면 기본소가 나오면 CBD가 있고 중심지입니다. 자, 여기에 고소득층을 너무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고소득층이 교통망에 가까이 있습니다. 자, 가까이일수록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대가 높아지고 지대 지분력이 높아지죠. 그러면 고용기회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도심과 가까우니까. 근데 저소득층도 반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쪽에서 상향역과 하향역의 주거 분리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고급 주거지역 좌우에 주택가격이 낮게 된다.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은요, 소도시입니다. 소도시이기 때문에 단핵을 얘기를 해요, 단핵. 핵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핵이어서 우리가 소도시고 예전 구도시다. 오래된 도시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다핵심이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이 동심원, 선형, 다핵심이 핵심적으로 나와요. 그럼 다핵심이라는 건 뭐냐면 도심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부도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도심이 신도시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오래된 도시에 신도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안에는 부도심이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핵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단핵이면 얘가 다핵이 되고요. 얘가 소도시면 얘가 대도시가 되고 구도시면 신도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업종끼리 모이고 다른 업종끼리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핵심이론은 자, 두 명이겠어요. 해리수와 얼마. 해리수와 얼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우는 편법인데, 자, 버제스는 한 명, 호이트도 한 명이니까 단핵이다. 그죠? 근데 해리수는 울마는 두 명이니까 다핵이다.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그래서 해리수, 울마는 두 명이니까 도심이 중심지가 핵이 다수고 동심원인을 수정했죠. 자, 각 핵의 발달 원인과 지구의 분화 요인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편익 지점을 필요로 하는 활동끼리 모이고 유리한 입지 지점이 높은 지대를 또 지불할 능력 차이가 있는 거죠. 지점이 우수한 사람은 안쪽에 있고 외곽으로 나가겠죠. 근데 이 B하고 C가 중요해요. B하고 C에다가 이제 별표 표시를 해놓으세요. B하고 C가 중요한데 동종이라는 것은 같은 업종입니다. 그럼 동종은 모여 있어야 돼요. 동종 활동은 집적이라고 하죠. 집적. 그래서 집적으로 모여야 됩니다. 집적 또는 집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종 활동은 집적함으로써 집적 이익을 얻는다. 한 곳에 집중하는 게 낫고 상이한 활동은 집적한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상호 분리가 돼야 되죠. 그래서 이 이질적, 동질적이 아니라 이질적. 이종업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분산돼야 돼요. 그래서 분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양립이 아니라 비양립. 이렇게 해서 이제 꼭 이거는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유상도시라는 건 이제 베리가 주장하면서 간선도로에 따라서 발달에 따라서 리본 모양으로 성장한다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다차원은 시몬스가 주장했죠. 침대 만드는 애가 아니에요. 그래서 동심원, 선형, 다핵심을 종합했고, 삼지대 이론이라는 디클슨이 주장했는데, 자, 우리가 도시공간 구조가 중간, 내부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라는 자체는 이제 안쪽에 이제 도시가 확립되면서 조금 더 중간지대에 좀 확대되면서 외곽으로 또 나가는, 점점 외부지로 나간다는 건데, 자, 여기서는 이 세 가지 이론이 중요합니다. 그죠? 그 세 가지 이론을 가지고 거의 염두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이론에 따왔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은 우리 3강을 이제 다음 시간에 지대론에서 3주 3강을 강의할 텐데요. 자, 지대론에서는 이제 제가 오른쪽 지대론의 입지에 대한 지대론은 티넨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대와 지가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 지대론의 차익재설, 절대재설 이렇게 해서 다음에 연결시켜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발전 단계가 버제스가 동심원, 티넨 이론을 따와서
중전 저고통스러워 암기를 하시고 안쪽일수록 접근성이 높고 지대 인구 밀도가 높으며 그렇습니다. 나갈수록 낮아진다. 그러면서 교통의 발달을 고려하지 못해서 선형이라는 게 나온다. 이 선자는 부채선자다. 부채꼴. 자, 고통망에 가까이 있는 게 고소득층이 지대는 높을수록 도심까지에 대한 고용기가 많아져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분리되기 때문에 이 주거분리라는 영향을 나타냈고요. 그럼 얘는 소도시고 한 명씩이겠습니까? 다익이라는 게 도심과 부도심. 그래서 얘네 둘은 부도심이라는 게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동심원에서 부도심이 나와서 틀렸어요. 그래서 얘는 동종업종. 같은 업종은 집적, 집중을 해야 되고 이질적, 이종업종은 분산, 입지적, 비양립성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도시 내부 구조이론과 지대이론을 26회 때는 한 문제로 구성을 했지만 자 우리가 27회 때는 약간 문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심원 구조, 이 도시 내부 구조론에서 하나, 이 지대이론에서 하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3강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죠.